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심 전 총장의 자택 그리고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한 시민단체는 심우정 전 청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심우정 전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되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첫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준비 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오늘부터 곧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후 12시 반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곳 법원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다뤄집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출석하는 만큼 법원 청사 보안도 평소보다 강화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합니다. 정문과 동문 쪽은 개방되지만 청사 내 집회 시위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검색도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모습도 공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구속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해 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정 모습까지만 카메라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신문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그럼 모레 재판은 중계되는 걸까요? 우선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부터 바로 이어 진행될 보석 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오늘 김건희 씨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정 촬영 신청은 공판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지만 이 특검이 낸 윤 전 대통령 공판 중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재판 내용 전체가 공개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법원이 중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서울중앙지법 측은 YTN과 통화해서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내일 오후 언론사와 재판 중계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재판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르 재판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사실상 모든 형사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계가 허용된다면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은 물론 보석신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까지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당초 오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소환을 통보했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는데 외환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진상규명이 우선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한다면 방문조사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는데요.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특검이 방문조사를 요청하면 날짜를 조율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하지 않았다며 오늘까지 출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했다고요?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에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출근 및 대기를 지시하고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며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출석하며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달리 정문 현관이 아닌 지하로 들어가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통상적인 사례와 달라서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측에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급박한 분위기 속 오늘 아침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이뤄졌고 1시간가량 접견이 진행됐습니다. 천 처장은 우 의장에게 대법관 증언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의구심 해소와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천 처장은 이에 공감해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야 공방이 거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우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심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신속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리고 오는 30일에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갈등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우리 국민은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박근혜와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또 4년 전 국민의힘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금 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1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로 사법부 독립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까지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개최하려 한다며 이는 곧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독재로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대법관 증언까지 진행되면 사법부는 완전히 권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가 상당히 바빠 보이네요. 청문회 2건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우선 국회 가방위는 최근 잇단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등 금융사 해킹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공군 전투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관 등 이를 역임한 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 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여야는 진 후보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올해 초까지 드론사 방첩대에 근무했던 아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미리 알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뜨거운 법사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마지막 대항카드인 반대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거로 보이는데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END, 즉 엔드 이니셔티브를 내세웠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입니다. 양복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본부 총회장 연단에 섰습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기조 연설을 통해 가장 큰 다자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국제사회에 내놓은 겁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북핵 접근법 역시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도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친위 쿠데타는 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또한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과정에서 세 차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요하 메시지를 낼 때 호응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 11분보다 길었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22분보단 짧았습니다. 첫 번째 박수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할 때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또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재차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됐습니다. 평화를 25번, 민주주의를 12번 외쳤고 한반도도 8번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아와 무력 분쟁, 기후위기 등 여전히 남은 과제의 해결책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지를 치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말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전 세계 평화 유지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거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년 만이자 집권 2기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뼈있는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All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was an escalator that on the way up stopped right in the middle, and then a teleprompter that didn't work.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유엔 총회장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데 이어 자막기도 작동하지 않자 자신이 재취임 뒤 7개의 전쟁 종식을 중지하는 동안 유엔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We were never helped by the UN. The UN has tremendous potential. It's going to hopefully put out the wars themselves. I mean, someday it's going to do what I've been doing, and they should be able to do it. 유엔이 주도해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최대 사기극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해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유엔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강대국 간 대치와 미국의 지원금 중단으로 유엔 체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7분간 이어진 유엔 연설에서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의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20호 태풍이 발생했지만 앞선 태풍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현재 제주와 서해 5도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 남해안에도 시간당 5mm 수준의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서해에 있던 비구름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인천과 경기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인천 백령도에는 지금까지 47.6mm가 내렸는데요. 차츰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충남과 전북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지난 뒤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30에서 80mm가 예상되는데 경기 북부는 최대 1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이 내리는 등 전국이 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경기 북부,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과 전남 지역에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을 들어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가 생겼죠? 네, 오늘 새벽 3시쯤에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팔라우 북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필리핀 마닐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강도 1 수준으로 세력이 강하지 않고 북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을 향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과 마찬가지로 앞서 발생한 태풍 2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18호 태풍 라가사는 중국 남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쪽으로 이동해 내일쯤 베트남에 접근하겠고 19호 태풍 너구리도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점차 약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만났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로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이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본회의상에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개혁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청문회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담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이제 사법 개혁의 필요성 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그런 것들은 강조했다고 보고 천대엽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도 사실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도 우리가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대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굳이 대법원장을 불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30일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지금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 자리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건이잖아요. 사실 지난 5월에도 예. 이런 종류와 형식의 청문회가 개최됐었는데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과연 입법부의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 앞에 지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9월 30일 날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나쁜 그 전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증인 채택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도 이런 부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9월 30일 날 있는 그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새롭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 발표가 있었던 12월 3일 다음 날에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그친 겁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전 뭐 어떤 가능성이든 단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증명할 만한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럼 그 다음 날 김병지 의원이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든 계엄사령부 쪽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사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인 회동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도 무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번 30일에 있을 청문회 증인 그 명단을 보니까 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이른바 그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뭐 유튜버라던가 네. 아니면 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제보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뭐 그런 관련 유튜브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본인이 그런 걸 올렸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본인은 신빙성이 없다, 예. 믿거나 말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그런 분들을 그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발 이렇게 발을 빼면서도 그 대신해서 이제 방금 김병주 의원과 같은 또 하나의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날 뭐 증인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불참을 이유로 어떤 탄핵에 대한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 이 법사위 안에서의 논의라든지 또 혹은 측면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전체가 확실한 동의 구조 하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논란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내에서도 지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런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 최근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기 때문에 제보가 틀렸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고 지금까지 많은 제보를 받아서 밝혔지만은 틀린 적이 없다 했더니 중앙일보 고모 노설 의원이 박지원부터 틀렸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의혹을 있을 때는 국회의원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김민석 총리가 전에는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때 계엄한다 했을 때 저도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내가 들렸잖아요. 나는 서영교 의원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똑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신뢰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걸 밝힐 때가 어디예요? 특검밖에 더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와 결이 좀 비슷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의혹 제기 할 수 있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그 비상계엄 김민석 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예언을 또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런데 그 전에 6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6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입니다. 지난번에 6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 6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죠. 이것을 별개 사건, 개별의 우연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시하는 의혹과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지난번에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신빙성 있고 이 문제 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저는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언론 인터뷰든 공적인 다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분명히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린공감TV와 실제로 본인이 녹취를 튼 다음 후에야 전화를 통해서 그거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출처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서영교 의원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은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제기한 의혹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서 열린공감TV의 제보의 출처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서영교 의원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서쪽에서 해가 뜰 확률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0.0001의 확률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확률도 확률 나름인 것이지 너무 적은 확률. 또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제기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팩트 체크를 하고 당내에서 여러 사람이 어떤 봐서 이게 말이 되고 또 증거가 있고 또 나름대로 뭐 그날 그런 어떤 그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전원의 녹취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네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어갔거나 그것이 변조됐거나 아니면 그날 먹은 무슨 뭐 갈비탕을 먹었던 영수증이라도 내밀 수 있는 정도 해야만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없으면 아예 또 한 발 물러서면서 또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어떤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뭐랄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을 통해 이 이른바 4인 회동서를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일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 영상을 틀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두 가지 면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김성근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당연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당이 주장했었던 것만 틀고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빼는 것은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과거와 자꾸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그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거 국회에서 탄핵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녹취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장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벽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저는 우리 당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30일에 그 예정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추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두고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말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였고 또 자신의 SNS에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 논란의 불씨를 좀 잠재우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당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에 약간 온도 차이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변인의 그 코멘트를 보면 이거는 법사위 자체에서의 논의이고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그 뭐랄까 한 방향 정렬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물론 그것은 이제 당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제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과 개를 같이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우원식 의장께서 조금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 뭐 법사위가 말 그대로 좀 바람잘 날이 없는 상임위가 됐는데 지금 뭐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행보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앞둔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 다음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일부 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다음번 경기지사 공천 포기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아마 다음 경기지사 공천을 받으면 굉장히 또 유리한 지형이 이 경기도에선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바탕으로 경기지사 후보까지 되려는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구가 지금 경기 하남으로 옮겨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가능성들 계속해서 얘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른바 추나대전을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에서 또 보게 될 것이냐 이런 뭐랄까요? 일종의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정치 현안과 엇물리면서 갑자기 또 경기지사 후보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당에 지금 마땅히 경기지사로 나갈 만한 후보군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만약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나경원 의원을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또 정치적 명분이 덜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를 넘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추나대전이 펼쳐질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지금 69개 법안이 예정돼 있는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다면 적어도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69일은 걸린단 말이죠. 이 전략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필리버스터이니까 그걸 하나하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만은 과연 그 필리버스터를 할 만한 어떤 그 재원들이 국민의힘에 60몇 개의 그 매치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본회의에 대한 그 뭐 폐회를 선언했다가 중지를 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그런 교란이라든지 전략 전술이 있을 것 같고 우선 내일은 어떤 4개 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뭐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뭐 그 결과적으로 한정된 국정감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6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4개 쟁점 법안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또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내 지도부에서는 강경한 것 같습니다. 6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그 제동을 걸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해외 출국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해외 출국 금지령도 내렸고 대기를 하라고 한 상태죠.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범여권이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후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우리 당 내에는 있는 거고요. 그것이 원내에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장외 집회까지 최근에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좀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택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장외 집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일단 첫 번째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첫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매주 장외 집회하는 전략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장외 집회라고 계속 이어가려면 동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을 거대하게 했으나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써 대구만큼의 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면에서 전략적으로 그게 오래 갈 수 없는 전략을 짜고 있다. 뭐 대구, 뭐 부산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각 상임위별로 올린 법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에도 상당히 많은 압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명분이 저는 없기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는 쟁점이 되고 그렇죠. 우리 당에서 불리하거나 문제가 돼서 악법일 때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예를 들면 산자이나 이런 데 가면 여야가 정말로 다 아무런 그 반대 토론 없이 합의된 법안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그 뭘 핑계 삼아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안이라는 건 이해 당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당이 더 말하니까 이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장외 집회가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해주셨고 실제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섭 의원도 좀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고요. 네. 장외 집회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것처럼 매주 열리는 식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은 우리 당내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했고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10월에는 의회 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장외 집회를 우리 당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끌어가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외 집회의 동력을 민주당이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탄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난 2002년인가요? 우리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밀었던 역풍 같은 거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이 또 집회에 합류할까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도 본격적으로 좀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민심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왜 안 나오셨어요? 사실 고민했어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안 나가는 결정이 나가는 결정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더 깊이 후벼파고 그 문제를 더 이슈화하고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지금 6.3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나가는 분들은 이제 슬슬 결심을 굳히는 시기여서 그거 한 전 대표한테도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남은 얘기잖아요. 사실 지금 1년 전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거제를 시작으로 민생 행보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최근에 좀 이런 그 조사들이 차세대 혹은 다음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뒤로 밀리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이즈를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뭐 보니까 조국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것이 호감이 가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갤럽의 조사 방법의 차원의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출연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꾸 뒤로 순위가 빠지고 그게 고착화되는 부분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조직화,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본인을 포함하는 혹은 국민의힘의 후보군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입장과 또 자기 조직의 어떤 새 확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행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그 노출이 적었던 부분이 여론조사 결과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봤던 녹취에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듯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에 여러 자리가 열렸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을 때 과연 현재 지도부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쉽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한동훈 전 대표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3년 12월에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그 데뷔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 졌을 때도 총선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로 또 복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당 지지자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뭐 배신자론이라든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당의 그 외연을 좀 확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당원들도 많이 확보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나설 것이라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본인도 원내에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을 것인지, 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겠죠. 그리고 그 오늘 인터뷰에서 그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위한 특검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 쪽 혹은 뭐 이렇게 그런 협조를 해주느냐, 이런 어떤 그 당내 비아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원론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어떤 그 계엄의 부당성이라든지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대여 공세를 그 포지션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저런 입장은 일관되게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친윤계 측에서도 또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계 측에서 특검에 찬성을 했을 때 예상됐던 일 아니냐, 소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그것은 이제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기 밉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든 간에 이와 반대되는 진영에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그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발언들이 충분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이 앞으로 해야 할 정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의 그 피의자나 이런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특검에 자꾸 출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정 전 대표님도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책이나 다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것이 상당히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미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든요.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메모든 비망록이든 다 남겨놓는 거고 가장 생생한 기록은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만 참고하더라도 충분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3가지 혐의에 대한 기소 사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되고요.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자, 오늘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파장을 낳을 거라고 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세요?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하여 뭐 법정에서 그걸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어쨌든 그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는 모습도 좀 노출이 되기도 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더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여행객이 몰던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 등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건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후에도 차량은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고 뛰쳐나온 가게 직원들이 운전자를 말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 조천읍 함덕리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둘이서 그냥 얼굴 마주보고 막 웃으면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느낌 이상해갖고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약국 영업이 끝난 뒤여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약국 출입문이 부서지고 운전자가 렌트한 차량 유리창도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물류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와 트레일러,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화물차와 트레일러 기사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상계동 당고개 입구 오거리 인근에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하는 김건희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중앙지법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20km가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1시간 후에는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일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송 차량이 조금 전 남부구치소를 나와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된 전 영부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헌정사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도착하는 과정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의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원내대표가 차남을 편입시키려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의원과 보좌관 등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전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한 뒤 직접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는 4년 만에, 혼인 건수는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는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7월 출생아 수가 21,80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14만 7,804명으로 7.2% 증가했는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7월에 0.80명으로 5달 만에 0.80명대로 올랐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증가했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016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7월 사망자는 27,97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0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6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3,496으로 출발해 장중 3,497까지 넘겼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 중이며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는 0.5%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 하락폭은 3%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2달 전보다 0.1%포인트 높였습니다. IMF 연례협의단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높이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1.8%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기존 1%에서 0.8%로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볼보 트럭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8개 차종 10만 7,7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를 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포터2 6만 934대와 기아 봉고3 3만 3,990대는 장력 조절 장치 설계 오류에 따른 엔진 구동 벨트 이탈로 조향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내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하고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시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네,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공판 시작 전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자, 지금 김건희 씨 첫 재판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또 건진법사 알선수재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예정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렇게 3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죠. 이후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보통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준비기일 같은 걸 거치게 되거든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은 또 언제 부를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 준비기일 없이 이번에 정식 공판이 바로 잡혔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형사 재판 같은 경우도 1심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훈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특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이 지금 여태까지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이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좀 성실하게 임할까요? 오늘은 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검사가 공소 요지를 이제 낭독하게 됩니다. 특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지 그 요지를 낭독하게 되면 일단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혹은 부인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고인 측에 밝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 측에서 계속해서 준비 기일을 요청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직 특검으로부터 증거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 기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마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 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라고 하면 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기록 열람 복사 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빠른 기일을 좀 속행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일을 한 번 더 속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게 헌정사 최초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모습이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게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시작돼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어느 정도 공개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좀 개념 정리를 해보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진 것과 중계는 별개입니다. 중계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모두
공개됐던 것처럼 전부 다 공개됐잖아요. 전부 다 예. 공개된 걸 저희가 앞으로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중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예. 거고요. 이번에 김건희 씨 재판의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말할 때는 스케치라고 하는데 예. 잠깐 이제 김건희 씨의 모습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허락을 해준 거고요. 통상 아마 김건희 씨가 이제 재판정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그 과정이 조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5분 안팎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예.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재판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구속심사 이후에 이제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 처음이 될 텐데 재판부가 이런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을 허가하는 것과 중계는 다른 겁니다. 촬영 신청 허가 같은 경우는 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재판 모습을 허락한 겁니다. 중계 신청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중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공포만 앞두고 있고요. 예.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그것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 좀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중계와 촬영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개되는 그 분량 자체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재판 오늘 그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재판부가 김건희 씨 범죄 수익을 총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이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좀 했을까요? 네,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게 된 이 부당이득의 규모를 8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무상의 이 여론조사가 우리가 이것을 시가로 다시 계산해 보면 2억 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수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명품백이랄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액도 약 8천만 원 상당이다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어서 총 지금 불법하게 수취한 범죄 수익의 규모를 현재 특검에서는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겁니다. 추징보전 청구를 해놓게 되면 일종의 가압류를 하는 효과처럼 되어서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고 내일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팀이 소환을 했는데 내일 조사는 어떤 게 예정돼 있습니까? 내일 조사는 그 많이 언급이 됐던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발견됐던 이후한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앞서 이 그림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인물이죠. 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김건희 씨는 일단 내일 조사에도 출석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첫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다 했지만 구속된 이후로는 출석한 뒤에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뭐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건데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공범이다. 물론 김건희 씨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공범 관계를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둘을 공범으로 봤다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최근 특검 관계자가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특검이 이번에 김건희 씨를 소환하면서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앞서 그림을 준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김건희 씨는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알선수재 아니면 뇌물로 해야 하는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그렇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이렇게 묶어서 김건희 씨를 조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특검은 이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언제쯤 소환할까요?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사실 언제 시기를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검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그 뇌물 혐의 공범을 적용하기에 조금 수월할 텐데 앞선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또 구치소에 가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기 어려운, 듣기 힘든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도 고심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소환 통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내란 특검 얘기인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외환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출석했죠. 그런데 저희가 변호인 측과 통화하다가 들은 내용인데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의견서를 낸 건 아니고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된 건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방문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방문 조사가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법도 특검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한 화백 그림과 관련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어제 있었던 조사에서 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적용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자체가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준 사람 또한 뇌물 공여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영장 시진심사 단계 때 굉장히 다퉜죠. 나는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도 어떤 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이나 이 국정원의 이 법률 특보 임명 부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특검의 주장을 이른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특검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뇌물공여죄로 제명이 변경되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구성이 되어야만 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 이 뇌물죄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이 국정원의 법률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정황적 증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김상민 전 검사도 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특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요. 이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수차례 때려서 각막 손상 등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학폭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받아도 학폭 처분의 수위가 비교적 낮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석 정지 10일에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을 뿐 이 강제 전학 등의 학폭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그 무렵 이 김건희 씨와 이 교육부 차관이 통화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혹시나 이 김건희 씨가 이런 학폭 사건을 무마시켜줬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 학폭위 간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해당 처분을 받게 됐는지
혹시 이 학교 간사나 학폭위에 더 상부의 연락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일정을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뒤 처음으로 지금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던 것은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간 한 총재가 보였던 태도를 본다면 아마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이 국민의힘 명부 중에 약 10만 명 상당의 통일교인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떠한 경위로 국민의힘에 가입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총재에게 직접 물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에서는 중지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단 확보는 됐지만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나 또 중간에 혹시 서버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수정을 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고요. 그게 오후 1시, 얼마 안 남았네요. 오후 예. 1시인데 실제로 출석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았죠. 이미 진술할 만큼 예.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검 입장에선 사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그 1억 원 수수 혐의 말고도 추가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에 1억 원 외에 추가로 수수한 의심이 든다라고 적시를 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텐데 오늘도 아마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텝을 또 특검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향후 어떤 수사에 좀 집중할까요?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수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일이 열릴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건들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소환을 이제 내일 소환이 예정된 이후한 화백에 대한 지금 이 그림이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권성동 의원 등 관련된 추가 수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면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26일에 열리는 내란 특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뭐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에는 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는 내란 재판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수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 기소한 사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는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단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첫 재판에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보석신문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같은 날에요? 예, 그렇죠. 근데 보석신문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할 테니 어떤 조건을 걸고 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요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에 대해서 중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과 중개 신청은 다른 겁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잠깐 한 5분 안팎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고요. 이 중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 모습이 지난 겨울에 보셨었던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처럼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란 재판은 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특검이 중개를 신청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그러니까 개정 전에도요.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중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 전의 법안을 보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반대로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개정된 법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1심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의무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개정 전 법안을 근거로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겠지만 그 중계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예측하기 참 어렵긴 한데 일단 그 중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법원에서 언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특검 재판 중계 영상을 어떻게 언론에게 공개할지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6일 재판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앞으로도 계속 중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특히 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떻게든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26일에 대비한 것인지 그거는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 허가 가능성 관련해서는 전 허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첫 번째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기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있을 증인들이 미리 앞선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첫 기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증거에 대한 의견이랄지 또 보석신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 간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 중계를 불허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은 이 첫 기일에 대한 이 중계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이 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인들이 나왔을 때 이 중계가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위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검 입장에서도 이걸 중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신중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군사기밀이나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1차 공판에 대한 중계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재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에 따라서 그날 재판 내용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 재판은 왜 중계 신청을 안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에는 개정 전 법안에는 중계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는 조건부로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일단 중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약간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각 특검의 브리핑 현장을 가보면 내란 특검은 수사 과정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좀 공개적이고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기자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좀 예측 불허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브리핑 현장에 가봐도 기자들이 질문을 요리조리 잘 해야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신중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스타일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김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